또 이제 항상 투자자들은 어떤 이제 적응적 기대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골든 패스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 잘 될 것 같아,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 내 자산이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뭐 이런 논리 나오는 거죠. 아,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소비의 근원은 경기가 아니라 자산 가격이다.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소비가 좋아서 선사될 거다. 근데 일종의 이거 터털로지예요. 그 논리적으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면 소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미국의 그 은퇴 세대들은 40K로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소비를 뜨겁게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과거에 여러 연준의 인하 사이클을 보면 몇 번의 예외는 있었어요. 특히 그린스펀 때 95년 그때 제하고 나면은 보험성이나 잘 기억 안 나요. 결국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운의 기업이 약간 그런 턴어라운드 외에 다른 쪽에서는 돼야 돼요. 뭐가 있냐면 내수가 중요하거든요. 한국도. 내수 보십시오. 우리 요즘 보면 다 해외 소비하고 있어요. 아, 저게 이제 나가서 쓰는 거예요? 국외 소비. 그러니까 뭐 가계 소비 중에서 다른 물건을 국외 구입하거나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 잡히는 거죠. 돈을 쓰더라도 내수보다는 국외 소비로. 그렇죠. 그러다 이제 제일 문제는 이 민간 부채 부분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채 레벨을 보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정말 GDP 대비 여기 보면 101%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101.5라고 적혀 있죠. 저기 네네. 가계가.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렇죠. 원래 한국 목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은행에서 말하던 게. 물어보면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 밑으로 잡는다고 했죠. 80%예요. 80%. 물론 이제 장기간에 그렇죠. 걸쳐서 장기간에 그 정도 걸쳐서. 돼야 뭐 안전하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 돼야 안전하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이렇게 문제될 때 보면은 좀 이러한 비율 정도면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계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내수가 좀 살아나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다? 이 정도는 뭐 다들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내수. 그래서 이게 고민스러워요. 섹터 선택할 때도 네네네. 계속해서 요즘 뭐 내수주도 화장품도 보면 뭐 그 중국 아닌 다른 쪽 수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미국, 모든 미국. 기업의 기준 라면 업체도 그래서 떴던 거고 뭐 최근 김밥 업체 냉동김밥 뜨는 것도 다 수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수 쪽의 모멘텀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소외주라서 될 거 뭐 이런 논리 하기에는 현재 딜레버리징 저희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표적인 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터 보고서 제가 재밌어서 그냥 재미라기보다 좀 궁금해서 그려보고 깜짝 놀란 게 와 이게 자영업자 시장이 원래 이렇게 가족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용이 없이 하는 것들부터 모든 자영업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멀리 찾을 게 없어요. 굳이 이런 데이터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다니다 보시면 뭐 빈가게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과연 내수의 바로미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점포 같은 거 이제 철거업 하시는 분들이 더 호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황학동에 그 뭐죠? 뭐 음식 그 식당 그 장미 남으면 그게 뭐 너무 쌓여서 이제 뭐 사갈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는 뭐 지금 이제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결국은 아까 수출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이쪽에서 수출이 확 나야 돼요. 철저하게 대외 의존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수출 증가율을 봐야 되고. 그렇죠. 좀 이따 이제 미국을 말씀드릴 텐데 결국 우리가 내 안에서 자가 생산으로 소비가 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보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체력이 매우 약화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체력이 약하다.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환율이에요. 아니 $1 환율이 도대체 이게 1,200원을 안 가잖아요. 지금도 1,370원대. 이러다 제가 금방 1,400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뭐 주식 타이밍 잡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이더 딥 전략 제가 좋아하는데 환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환이 1,450원, 60원 가주면 그때 또 들어가고. 근데 왜 그러면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냐? 그 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GDP가 2024년에 대략 한 IMF 전망에 하면 한 1,090조 정도 되거든요. 1,090조? 네. 1,097조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죠, 달러. 한국의 그 GDP가 1.78조 달러 정도고요. 네. 근데 이게 엄청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니까 1,000조에 1.78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이게 2% 정도 갈 때 주식이 되게 호황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한국의 체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얘기하실지 궁금하시겠지만 뭐 당장 IMF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3.2%인데 우리나라 지금 2.3%잖아요. 세계 평균만큼도 성장을 못하는. 그러니까 뭘 계속 말해 이익 맞습니다. 이익. 이익이 성장이 확 나온다고 하는데 남은 건 우리가 고민할 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전 세계 수요를 다 해주고 있는 미국이 미친 듯이 소비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의 소비가 계속 해줄 거냐? 이건 남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막 뭐 우리가 뭘 팔까요? 뭐 아까 라면도 판다고 해서 올라왔고 화장품도 백인들이 이제 선크림 한다고 해서 좋아졌던 거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전선, 반도체도 뭐 HBM 전선도 있었고 네. 거기 인프라 투자한다고 잘 보시면 네. 우리가 수요가 우리의 디맨드를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의 디맨드, 우리의 수요를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종목 선택도 그런데 위를 이익이 열려면 그게 열려야 됐다. 뭐 제가 미국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참 이게 많이 이번에는 그 연결도리가 좀 깊다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럼요. 윤주호 대표님 생각 들으려고 보셨는데. 다음 중요한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이 확 안 무너지는 건 뭐냐면 지금은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경기 선행지수요. 그렇죠. 올 여름이 지나면 이게 상풀 치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엄청 올해 뒤에로 가면 이제 3천 넘어가고 막 버블의 뭐 시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제가 미국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마냥 위로만 여는 고민을 할 때냐 지금 그런 게 상당히 고민스럽다가 첫 번째 꼭 제일 좋았던 질문 실적이 결국 그렇게 나올 거냐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어쩌면 상반기 랠리가 올해 장시에 굉장히 재밌었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렇죠.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미국 연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이제 6월 현재 바라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9월 늦어도 11월에 시작이 되고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이어져서 연내 2번이 될 수도 있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이 저희가 11일에 하고 있네. FOMC 하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에 이제 FOMC 있고 그때도 새로운 점도표가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연합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금리 인하 나라들이 네. 스위스 내렸고 스웨덴도 내렸고 다들 방향은 이제 인하 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왜 내렸냐는 거죠 저희가. 왜 내렸느냐. 물가도 잡혔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도 네. 물가가 완벽하게 2% 초반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아까 계속 뭐 오늘은 자꾸 이 말을 해서 좀 그런데 금리라는 게 돈의 공급이고 경기가 돈의 수요다. 그러니까 돈의 수요가 약화되니까 금리를 내려서도 수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네네네.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막 주시장을 부양하려는 게 아니라 경기 쪽이 약해지니까 돈의 수요를 늘리려고 지금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 쪽의 스탠스를 좀 가는데 여하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뭐 연준이 FOMC가 열려도 이제 이럴 것 같아요. 나쁘면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할 거고 배드 이즈 배드는 잘 안 가고 있어요. 굿이면 또 굿 이즈 굿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 좀 잘 안 나오면 오히려 더 뭐 그렇게 시장은 환호하는. 저 집 잘 나와도 좋아. 그래서 좋은 거 아니잖아. 제 말은 뭐냐면 모든 게 결국은 이 제목인데 버블로 갈 확률이 높지 않냐. 미국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의 극단적 상황이 대치가라고 본다면 미국은 버블이냐 아니면 정말 이번에도 예외 없이 경기를 부러뜨려서 물가를 잡을 거냐. 아직 이런 고민에 전 놓여 있다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왜 이게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왜 버블로 더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냐면 사실 미국의 M7 있잖아요. M7만 놓고 보면 이익 대비해서 엄청 비싼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대형주 7개. 그렇죠. 결국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게 쉽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장도 여기에 연동된 거. 이게 왜 우리가 보는 거냐면 이게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버티는 거 아닐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주들은 또 실적도 잘 나고 있고. 예.
무슨 말이냐면 다음 그림 보면 네. M7 같은 경우에는 EPS가 거의 주가 상승을 설명해요. 아하. 아래 반대로 7종목 빼고 나면 비싸요. 아, 7종목을 빼고 493, 나면 S&P 493으로 놓고 보면 다 주가 상승 요인이 PER로 설명이 돼.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S&P 500이 아니라 S&P 493 종목. 500 빼기 7. 예. 7종목은 이익으로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 비싸다면 이게 비싼 거죠. 야. 그러니까 버블이 올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과거에 그린스펀 결국 보험성 금리 뭐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때 IT 버블 때 이건 뭐 AI 이번 이거 시작 아니야? 뭐 이런 논리 뭐 이쪽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테크에 관한 어떤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뭐냐에 대한 논쟁까지 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애덤 시셀이라고 한국에 왔는데 네네네. 아시죠? 애덤 시셀. 네, Where Money Is라는 유명한 책이 번역돼서 네네. 지금 뭐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우리 그 책 한번 저기 콘텐츠 다뤘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뭐 네. 이런 논리죠. 무슨 너희를 숫자 갖고 자꾸 떠드는데 그냥 그 애플 처음에 사람들 사용할 때 그때 샀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봐서 그런데 저도 그 추천사를 제가 썼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왔죠. 한국에 뭐 한두 초청으로도 오고 왔는데 여하튼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걸 뭐 버블이야? 야, 버블이 아니잖아. 이런 논리도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서비스 돈 주고 쓰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하나 막 나오는 논리는 이거예요. 사실 이거 최근에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을 경기가 좀 불안불안해서 이러는 건데 대통령 선거 있을 때 S&P 수익률이 좋았다. 뭐 이거 좀 많이들 와서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28년 이후에 다 셀인 메이 하는데 원래 마이인 메이라고 하거든. 대통령 선거에만. 뭐 11월에 사서 뭐 5월에 팔아라 셀인 메이 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잘 맞지도 않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잘 맞았던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는 이게 잘 맞았어요. 5월에 사면 여름 장세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3, 4월에 좀 부진했다가 3, 4월에 좀 부진했잖아요. 이번에도 여름에는 상승 확률이 75% 매우 높죠. 하기사 뭐 지금도 뭐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온갖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일단 여름에는 간다. 올라간다. 미국 증시로 된다 하지만 또 이거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10월서부터는 쭉쭉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뭐 이걸만 믿고만 갈 수는 없지만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음모설이 나오는 거죠.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가 올리려고 별짓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지지율하고도 이어지니까. 경제 지표를 뭐 조작할 것이다. 온갖 음모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주가를 올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과 다르게 있는 거죠. 제목대로. 작동되고 있는데 뭐 저는 어찌됐든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뭐 이유를 넣고 있지만 저는 뭐 이게 이유는 될 수 없다 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수록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좁은 길이 뭐냐면 아까 굴스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좁은 길이 파월이 했잖아요. 파월은 지금 그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린스펀이 마에스트로처럼 그걸 사실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버블까지 끌고 갔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지표가 얼마나 부합되냐 아니냐 본 대표인데 네. 물가 서프라이즈 인덱스랑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놓고 보면 확실히 물가는 기대보다 더 높고요. 네. 경기는 기대보다 안 좋거든요. 지금 조금 지난 선이 물가예요? 지난 선은 그 두 개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빼준 거 차이예요. 이게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네. 그리고 이건 S&P 500의 상승률을 데이터고. 흐린 선이 그 S&P 500이고. 지금 상황은 뭔가 좁은 길이 뭐냐면 이렇게 좁은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갑자기 경기 침체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논두렁 좁은 길처럼. 그게 더 좋은 표현인가. 네. 예전에 그 오건영 부부장님이 그 표현을 해주셨어요. 좁은 논두렁 길에. 오 부부장은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트랙터라고 해나 큰 트럭을 논두렁 좁은 길로 잘 운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월이 자기가 그렇게 운전하고 있다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 뭐 너희들 나 믿고 따라와. 그 뭐 굴스비 같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골든 패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물가가 잡히는
연중 역사에 그런 기억이 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꼭 지나고 나면 사고가 터졌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게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리테일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94년에 입사했거든요. 증권바닥에 들어왔는데 네네네. 정말 이 말을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보면 뭐 이거는 금리나 한두 번 하고 끝낼 거야 해요. 네. 지나가서 왜 이렇게 금리 자꾸 내리지 하다 보면 어느 봤더니 아.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먼저 드렸던데 금리는 돈의 공급이다. 돈의 공급을 조절하는 거야 금리로. 그리고 경기라는 게 돈의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인데 또 어떤 면으로는 저같이 살찐 사람이 혈압이 있잖아요. 혈압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고혈압이 되면 장기를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서 계속 혈압을 낮춰서 유지해야 심장도 안 망가지고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자연요법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혈압약이라는 것도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잘 통제 안 하던 사람들은 급하게 혈압약을 써야 될 경우가 나오죠. 그게 급격한 약을 세게 해야 하는 금리 인하예요. 그게 바로 소위 리세션 컷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없냐 있냐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항상 금리라는 것은 그렇게 썼다. 돈의 공급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썼다. 언제? 경기가 돈의 수요가 흔들릴 때. 안 좋을 것 같을 때 초입에. 그렇죠. 그때부터 근데 이상하게 돈의 수요가 죽기 시작하고 확 죽었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경기를 봤더니 제가 이제 여기 숫자를 까봤는데 경기가 서비스업이 글로벌하게 너무 좋잖아요. 제조업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글로벌. 그렇죠. 제조업 PMI라는 게 서베이잖아요. 서베이. 네네네. 구매자 관리 지수. 너무 이 서비스 쪽으로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은. 네. 미국 때문이야.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 서비스가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그 인력이 좀 필요했어요. 예. 또 미친 듯이 미국이 이민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국경을 다 열어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민이 이렇게 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게 뭐 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에 변화가 생겼어요. 미국에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막 소비도 많이 하고 서비스 쪽에 어떤 경기를 막 돌리게끔 한 거죠. 막 어쩌면 저임금으로서 버텨주게 한 거예요. 미국을 나름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행정명령이 나왔잖아요. 뭐 바이든이 선거를 치러야겠는데 트럼프에서 밀리는 게 뭐냐면 결국 이민 정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 뭐하고 앉아있냐. 우리들 뭐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하니까 사실 6월 4일 날 그 어떤 이민 정책을 강화한 걸 발표했어요 이미. 거기에 하루 평균 2,500명 넘으면은 그냥 국경 폐쇄해 버린다 그랬거든요. 미국의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싸게 이민자를 통해서 버텨주는 이민자가 감소하면 활동 인구가 확 줄어들 거예요. 네네. 뭐가 생각나세요 지금? 노동활동 인구가 줄면 또 임금을 건드릴 거라는 거죠. 임금이 더 오르게 되죠. 사람 구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왜 이게 당연히 미국의 코어 CPI라는 게 뭐냐 명목 임금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21년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목 임금이 돌았으면 코어 CPI가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연준은 PC를 다 얘기하지만 CPI를 많이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코어 CPI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상당히 연준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라온다 치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상당히 악화될 여지? 그 여지로 다가쓸 거. 물가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기적 처방은 금리를 내리기가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더 흔들리면 빠르게 금리 내리는 국면이 뒤따를 수 있는 거죠.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